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평일 아침 매일 보내드리는 2025 에디션의 4월 둘째 주 주말판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이고요. 제 곁에는 아메리카노의 정치통 제 짝꿍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유혜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팟캐스트 기준으로는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한데 네네, 잘 지냈어요. 네. 이제 저희 학기 중이어서 뭐 이것저것 바쁘긴 한데 저희가 사실 오늘 아침에 팟캐스트 녹음을 하자라고 해놓고서 어제 밤에 그렇죠. 어젯밤에. 집에서 약간 뭐 프린스의 노래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노래를 조금 부르면서 놀았더니 제가 깜빡하고 팟캐스트 한다는 거를 목이 약간 쉬었어요. 그래서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쵸 여기는 조용해서 저희가 갑자기 불토를 저희 둘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자, 오늘 팟캐스트는 또 오랜만에 녹음을 해서 전해드리는데 오늘 에피소드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광고를 하나 우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공지사항에도 뭐 이제 썼던 대로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를 이제 유료 구독제로 전환했습니다. 3월에 공지를 써놓고는 이제는 이제 진짜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글을 못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더는 되지 않도록 뉴스레터를 이제 꼬박꼬박 일주일에 5개씩 쓰는 습관이 몸에 뵐 때까지 좀 저를 적응시키느라 제가 유료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해놓고 이제 본격적인 론칭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주말 동안 이제 서브스택 그 시스템에서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는 그 세팅을 맞춰 놓았고요.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이제 첫 번째 한 달 30일 동안은 이제 무료로 저희가 올리는 글과 팟캐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혜영 교수님과 함께 관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들으실 수 있게 이렇게 무료로 올리고 내일,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이제 화요일, 15일 화요일 보내드리는 편지부터 이제 뉴스레터부터는 유료 구독자만 전문을 다 보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그렇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유료 구독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는 사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서브스택도 사실 저한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좀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당장 처음 30일 동안은 무료 이거 세팅해 놓는 것도 그냥 제가 그 세팅해 놓고 그거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 구독하는 분들만 이제 30일 유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무료 구독으로 이미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를 받아보고 계신 그분들한테는 적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부랴부랴 뭐 그런 세팅을 했고 아무튼 이런저런 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구독이나 결제 뭐 관련해서 문제가 있거나 어떤 궁금하신 점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뭐 저희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저희 아메리카노 이메일 알고 계시죠? 아메리카노 2020 아메리카 KNOW 2020 골뱅이 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구독과 관련해서 제가 올해 그 예일대학교 역사학자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의 그 On Tyranny 우리말로 하면 이 폭정이죠. 그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친 적이 많았다고 몇 번 이제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책무에 관해서 쓴 그 스나이더 교수의 통찰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책을 이제 접어두면서 읽었던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문장으로 유료 구독을 이제 독려하는 어떤 광고의 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언론인은 완벽하지 않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누구나 흠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윤리적 원칙을 지키는 언론인이 하는 일은 그런 원칙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언론 행세를 하는 사람의 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배관공이나 기계공이 고장난 데를 수리하고 정비해준 데 대해서는 보수를 지불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뉴스는 공짜로 보는 걸 당연시한다. 우리가 배관공이나 차량 기계공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면 밥을 지어 먹는 깨끗한 물도 제대로 굴러가는 차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정보와 사실을 아무런 투자 없이 공짜로 얻으려 하는 걸까? 돈을 내는 만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좀 거창할지 모르지만 트럼프 시대에 또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헌법을 노골적으로 짓밟은 대통령을 넉 달 만에 가까스로 파면한 상황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후퇴를 전 세계에 있는 모두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시대적 소명이라고까지 말하면 좀 거창하겠지만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면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도 미국에 대한 뉴스와 정보 또 관점이 여전히 다소 편향적인 한국 사회에 균형 잡힌 토론과 수기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는 매체로서 글과 사실 또 의견을 부지런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보도하는 게 저는 언론의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를 구독해주시면 쏟아지는 뉴스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실체적인 진실에서 멀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관점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보고 읽고 또 쓰고 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질책 또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유해영 교수님과 본격적으로 진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야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이제 늘 그렇듯이 설명을 다 이제 부탁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 얼개는 제가 교수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짜봤어요. 제가 짠 얼개는 먼저 이번 관세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왜 관세를 부과한 건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어떤 이유들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관세가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90일간 유예된 만큼 관세가 어디에 몇 %였다 이거 자체를 너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지만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루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 살펴보는 건 의미가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또는 부과한 관세율대로 실제로 어떤 관세 수입이 마련이 된다면 적잖은 액수가 될 텐데 이걸 활용해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 의제를 밀어붙이려 했던 건지, 아니면 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가 잠시 위축되거나 소강 상태에 빠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는 등 이른바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걸 목표로 했는지, 아니면 이런 진지한 분석이 다 무색할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 마구 해댔던 어떤 불장난에 전 세계가 놀아나고 가슴을 쓸어내린 건지, 아무튼 한번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세를 도출해낸 논리만 보더라도 경제학 연구를 다소 이제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입맛에 맞게 무턱대고 인용한 그런 티가 좀 너무 난 부분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의 근거로 인용한 연구를 한 학자들이 직접 우리 연구 결과를 그렇게 인용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쓴 반박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고 그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발표한 뒤 일주일 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의 그 관세를 유예한다고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지난 주말 동안에는 이제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는 사실상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이나 각국의 대응도 살펴보고,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했던 만큼 이제 대통령의 권한, 어떤 정치적 행정부의 권한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대통령의 권한에 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새 지평을 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대통령제나 행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정말 교과서 챕터를 아예 새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도 사실 유영 교수님하고 원래는 더 자세히 짚어보려고 했지만 너무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 얘기도 잠깐 좀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같이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 1시간 안에 과연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유영 교수님의 또 제 이 목이 성대가 허락하는 한 자세히 좀 준비한 게 많으니까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트럼프 상호 관세 관련해서는 한국 뉴스를 저도 자주 보는데 보니까 워낙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4월 2일이 이제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그랬었죠. 이제 공개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날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행정명령 14257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행정명령에 담긴 걸 보면은 이제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게 뭐 중국산이든 한국산이든 관계없이 10%의 이제 보편 관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한 60개 정도의 나라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다가 10%에 더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중국은 34%, 베트남은 46, 유럽은 뭐 20% 이런 식으로 이제 매겼는데 네. 이제 이 행정명령을 읽어보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가, 상호 관세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이제 무역 수지가 안 맞는다, 이 균형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은 적게 하는데 수입은 많이 한다. 그래서 이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역 수지가 이렇게 불균형한 게 미국의 사실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를 통해서 이거를 조정을 하겠다, 네.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행정명령에 있는 가장 큰 가정이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수입은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로부터 수출을 그만큼 못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네.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품목이 다른 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과 다르거나 생산성이 다르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계속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관세를 매겨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수입품을 줄여서 우리가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어떤 미국이 수출을 덜 하게 되고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돼서 발생한 미국의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어떤 시장을 왜곡하거나 뭐 보조금을 몰래 지급하거나 이런 비관세 장벽을 쌓아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수탈해 왔다라고 그 표현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날이므로 4월 2일 이 관세를 발표한 날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을 했던 거고요. 한 가지만 저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보편 관세 10%를 발표를 하고 다른 나라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나라들은 10%에 더해서 이걸 얹은 건 아니고 10%는 없지만 대신 다 10%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제는 유예가 됐고 사실상 뭐 없던 일이 됐지만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10 더하기 25라 35가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5%의 관세를 이제 맞을 예정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백악관에서 발표할 때 저는 그때 학회 중이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그 노스웨스턴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걸 못 봤어요. 그 실제로 라이브로는 못 보고 나중에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무슨 표 같은 걸 들고 나와서 쭉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그 도대체 저 34%, 20% 이게 다 어디서 온 건지 너무너무 궁금해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뉴스레터로 그날 바로 써드렸는데 저도 그때 시카고에 있었는데 시카고는 이제 중부 시간대니까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서 1시간인가 2시간 안에 써서 이제 아침 7시를 맞추기 위해서 한국시가 이거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거 아주 뭐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요런 게 발표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헤드라인이 되는 숫자들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뉴스레터를 올리고 자세한 건 다음날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은 뭐 원래 좀 횡설수설하고 좀 장황하게 말을 해서 그렇다 쳐도 저도 그 표를 갖고 나와서 중국의 34%, 뭐 EU엔 몇 프로, 베트남엔 몇 프로 이걸 하는데 그 숫자가 도대체 뭔지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7시까지는 맞출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했다 하고 다음날 설명을 더 했는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뉴스레터에도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무역 대표부가 있잖아요, 미국에 USTR. 그래서 USTR이 이 상호 관세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문서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읽어보면은 이제 공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이제 미국이 가진 무역 적자, 상대 국가에 대해서 가진 무역 적자를 미국이 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그 수입량으로 나눕니다. 수입액으로.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두 가지 변수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관세를 매기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수입량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뭐 그걸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가격 네. 경쟁력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미국에서 수입 양이 줄어들고 이제 그게 이제 수입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각한 거는 우리가 관세를 엄청나게 매기면 중국산이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싸지니까 중국산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확 떨어질 거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4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4. 네. 그 탄력성을 4라고 했는데 학계에서는 그 수치가 보통은 0.25에서 1. 그러니까 이 수입 가격 탄력성을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한 거죠. 우리가 관세를 매기면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수출하는 양이 확 줄어들 거다라고 그렇죠. 가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어떤 근거가 빈약하게. 네, 학계의 기본적인 그 수치들과는 합의. 굉장히 동떨어진. 근데 왜냐면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게 그래야 관세가 이렇게 무역 수지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툴이라는 거를 이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입 가격 탄력성을 4로 가정을 했고. 네, 근데 보통 학계에서는 0.25에서 1. 사실 이거는 왜냐면은 제가 뉴스레터에 저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서 뺐거든요. 그냥 무역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뭐 절반으로 나눠서 그냥 그 불공정 무역의 지표라고 증표라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매겼다라고만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계산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이제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를 하나 더 이제 들여다볼 유영 네. 교수님만 해주실 수 있는 설명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요소가 뭐냐면 요인이 네. 이제 관세 전가, 관세 전이라고 해서 pass through, tariff pass through라는 컨셉이 있는데 전가율, 네, 전가.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입품의 관세를 우리가 10% 매겼을 때 최종 소비자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 패스트루가 100%면 네. 우리가 중국산에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도 10%가 오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10% 올렸다고 해서 관세를 소비자 가격이 반드시 막 100%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다 오르진 않죠.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를 25%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0% 관세를 매기면 그 중에 25%가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 관세를 올린 거에 한 4분의 1 정도만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그 해당 그 품목에 네, 라고 네. 가정을 한 거네요. 근데 이제 경제학 연구들에서는 보통 이게 보통 95%.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관세를 100% 매기면 실제로 이제 미국 땅에 들어올 때 그 가격이 수입 가격이 거의 95%까지 오른다고 해요.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미국 소비자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국경에서 이제 그 가격을 매기잖아요. 네, 근데 95%를 매기고 그거를 어느 정도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수입업자, 미국 기업들이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관세를 매겼을 때 가격이 미국에서 팔리는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사실 뭐 결국은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 학자들은 이게 95%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를 굉장히 또 낮춰서 책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낮춘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높게 매기면 결국에는 미국의 시민들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높게 매겨도 그거의 25% 정도밖에 사실 소비자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무슨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편의대로 네. 자기 정책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치들을 이제 결정을 한 건데 결론을 내려놓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약간 숫자를 짜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러면 그 관세가 그 무역 수지 적자 나누기 그 수입 곱하기 아까 말씀드린 가격 탄력성 곱하기 그 패스트루 전가율인데 그러면 아까 4 곱하기 25%니까 0.25 하면 1이잖아요. 네. 그래서 1은 아무 숫자에는 곱해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호 관세가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무역 수지 적자 나누기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네. 그 나라에서 수입하는 네. 걸로 나눈 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뉴스레터에도 썼지만 비관세 장벽을, 왜냐면은 당장 한국만 해도 지금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그 협상단이 늘 그 미국에 와서 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실제 실효 관세율이 한국이 미국에 매기고 있는 그게 0.79%인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FTA는 기본적으로 모든 거에 관세를 다 없애자는 약속이고 그 협정인데, 뭐 몇 가지 품목에 한해서 뭐 예외가 인정돼서 매기고 있는 게 0.79%인가 봐요. 근데 1%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왜 우리한테 25% 관세를 매기지?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야라고 할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산한 거는, 너네가 불공정 무역을 미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비관세 장벽까지 다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다 이게 나온 수치야 라고 처음에는 주장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게 비관세 장벽을 계산하기가 계산하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굉장히 요소들이 복잡하잖아요. 정치적인 것도 다 따져봐야 되고 뭐,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다 계산을 했을까라고 처음엔 좀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역 적자, 그러니까 이만큼 나는 거는 니들이 우리한테 불공정하게 어떤 무역 관행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적자를 만회하지 않는 한 너희는 우리와 어떤 공정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가 아니야라고 정해놓고, 거기다가 나머지는 이제 숫자를 좀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뭐 한국의 그 원형적 사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장원영 씨 얘기할 뭐 예를 때. 들어. 네. 정말 저는 이 그 상호관세가 도출된 공식을 보면서 정말 트럼프적 사고의 끝판왕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두 나라 간에 이제 그러니까 무역 수지 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엄청, 네. 나라마다 뭐 예를 들어서 다 다르죠. 그 comparative advantage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기업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생산성이 높거나 낮을 수도 있고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많으니까 이건 한국이 불공정 무역을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를 도출을 한 건데, 이제 이 수치가 나온 다음에 정말 난리가 났죠. 뭐 시장도 뭐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호 관세율을 도출하는데 어쨌든 USTR이나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학계 연구들을 인용을 합니다. 네. 근데 네.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 본인의 연구가 인용된 사람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섰죠. 그랬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시카고 부스 그 경영대학원에 있는 브렌트 나이만이라는 교수가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뉴욕 타임즈에 썼어요.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에서 기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 상호관세 매기는데 내 논문을 인용을 했는데 완전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그 주장이 뭐냐면, 사실 그 미국이 전체로 보면 무역 수지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그 무역 수지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나라, 미국이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영국에는 더 많이 팔 수도 있고 한국에는 적게 팔 수도 있고, 한국이랑은 무역 수지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적자가 있을 수 있지만 영국과의 관계에서는 흑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를 이제 같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 뭐 불균형이다 균형이다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이 그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논리 자체가 네. 말이 안 된다. 그쵸.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상호관세 계산 자체가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자세히 설명한 그 공식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이 이제 브렌트 나이만이라는 교수가 다른 공저자들과 함께 미국 경제학 저널 중에서 뭐 탑 저널 중에 하나인 American Economic Review에 2021년에 논문을 냅니다. AER에. 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세 전이 pass-through. 전가율. 네, 그래서 관세가 매겨졌을 때 소비자 가격이나 그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분석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9년에 중국 사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논문의 핵심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관세를 높게 매기면 중국산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가격을 낮출 것이다. 왜냐면 너무 관세가 높으니까 기본 가격이 낮아야 어쨌든 수입 맞춰야죠. 경쟁력이 네. 수출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하지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가격을 거의 낮추지 않았다. 네. 이제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대신 이제 중국도 보복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은 가격을 굉장히 낮췄다라는 오히려. 거예요. 네. 어.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정말로 그러면 가격이 올랐는가 소비자들이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굉장히 관세를 높게 매겼었는데 중국산에 네. 대해서. 그래서 중국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 관세를 매긴다고 했을 때 그 국경 미국 국경에서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은 95%가 올랐어요. 아 실제로.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사실 이 패스스루를 트럼프 행정부가 25%라고 했는데 이걸 95%로 잡아야 된다. 네. 다만 실제로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그거는 100%만큼 오르진 않았다. 95%만큼 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만큼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충격을 그로 인한 비용을 미국 기업이 미국의 그렇죠. 수입 업체들이 대부분 흡수를 했다는 뜻으로 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이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어. 그래서 소비자에게 가는 충격이 덜 하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미국의 어떤 경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충격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쵸, 그쵸. 네, 사설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페이퍼에서는 우리 논문에서는 이 관세 그 정가 비율을 95%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25%는 어디서 온 나온 거냐. 거냐. 아. 우리 페이퍼를 맞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죠. 이 페이퍼는 저희가 이제 제가 또 그 뉴스페퍼민트에 그 공지를 드리긴 했지만 3월 말까지만 쓰고 스브스 프리미엄에 이제 더는 그 해설은 쓰지 않기로 했는데 4월 한 달 마지막 한 달은 그 이제 뭐 계약상 그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는 거는 이번 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렌트 나이만 교수가 그 기고한 이거는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스브스 프리미엄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계약상의 문제 때문에 번역한 글은 뉴스페퍼민트에 직접 소개하지 않고 해설만 소개해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스브스 프리미엄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고 제목을 내 논문이 왜 멋대로 왜곡돼 있지? 트럼프표 상호관세가 주먹구구인 이유라고 SBS에 뽑아놨네요. 저는 원래 원문에 쓴 제목대로 옮겨서 보냈는데 아무튼 그래서 브렌트 나이만 교수 같은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계산한 논리에 내 연구를 인용을 했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반박을 한 하나의 사례고요.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트럼프 관세 도대체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트럼프에게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참모가. 네, 그래서 그 참모 중에서 지금 그 Council of Economic Advisor라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네, 백악관 이제 경제자문위원회에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스테판 마이런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저희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하버드 경제학과에 이제 학계가 되게 민주당 성향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하버드 경제학과에 이제 마리 펠슈타인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뭐 레이건 행정부에서도 일을 하셨고 이제 네. 그분이 이제 보수신데 그분이 지도교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중에 하나가 맨하탄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행정부에 들어가기 전에는 허슨베이 캐피탈이라는 맞아. 그것도 네, 싱크탱크죠. 투자회사? 투자회사구나. 투자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네,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간 건데 이번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건 처음은 아니고 2017년 이제 트럼프 1기 때 미국 그 재무부 트레저리에서 뭐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조금 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관한 논리를 제공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이론적 토대라고 할까요? 그런 네. 거를 제공한 사람이고 왜냐면 이 사람이 그 허슨베이 캐피탈 거기서 쓴 이게 논문은 아니고 이렇게 소책자라고 할까요? 제목도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이라고 해서
어떤 한 40페이지 분량의 어떤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이 보고서가 딱 보면은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한 것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는 진짜 뭐 탑 클래스의 경제학자들이 보통 이제 가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때는 저희 프린스턴의 정책 대학원 공공정책 네, 대학원 학장이셨던 뭐 시시 세시 라우즈 교수님 지금 브루킹스 이제 회장으로 가셨는데 네, 제가 테니스 한번 같이 쳤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그 언급한 적이 있죠. 네, 그 네. 시시 라우즈 교수님에 관해서. 근데 이제 사실 학계에 이제 민주당 성향이 훨씬 많아서 이제 공화당 대통령이 됐을 때 뭐 탑스쿨에서 이제 교수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뭐 부시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교수들이 가서 이제 자문 역할을 하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학자들 같은 경우도 뭐 이걸 꺼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스테판 마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탱크와 프라이빗 마켓 네. 그 경험이 있긴 하지만 뭐 학자로서 막 논문을 내거나 그런 사람 전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 어쨌든 경제학자 뭐 다른 뭐 사회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저널별로 순위 뭐 급이 있잖아요. 탑 티어 저널이 있고 뭐 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저널이 있고 어떤 그런 학술지에 자기 논문을 자기 연구를 얼만큼 많이 출판을 했느냐가 사실 바로미터가 될 텐데 그 바로미터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스테판 마이런 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자기의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이 어떤 연구 실적이나 이런 거는 좀 높지 않다. 아무튼 이 사람이 쓴 이 소책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뉴스레터에도 그 링크를 달아서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로 요 소책자에서 얘기한 거를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라고 약간 좀 무섭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 이거 자기 투자자들, 클라이언트들에게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2024년 11월에 이게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난 직후에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미국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클라이언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빨리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 사실 제조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제조업이 뭐 서플라이 체인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안보랑 직결되는 문제다. 근데 문제가 이제 미국의 달러가 너무 이제 고평가되어 있어. 달러가 너무 비싸서 이게 비싸면 달러가 비싸면 다른 나라에 팔 때 미국산이 비싸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안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달러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게 문제다. 너무 강달러도 네. 문제다라는 그래서 거죠. 강달러가 미국 제조업을 이제 끌어주지 못한다. 수출 경쟁력은 낮아지니까 달러가 네. 너무 비싸면.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인위적으로 본인의 환율 조작을 이제 한다?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이제 무역 정책이 이제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네, 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브렌트 나이만 교수의 AR 그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네. 사실 우리가 관세를 매겨도 이게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가 관세 정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적 관세율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적 관세. 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세금에 비해서 관세도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수입품, 수출품에 매기는 그 나라 입장에서 수입품에 매기는 주로 그 수입 관세, 세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세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관세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나라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보탬이 되고 이제 미국 국내 산업을 이제 부흥시킬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충격은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경제학자들의 논문을 인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인용한 게 이제 MIT와 버클리에 있는 교수들 이제 코스티노 로드리게스 클레어라는 사람들이 2014년에 이거는 뭐 저희가 peer review 저널이라고 해서 논문을 써서 막 다른 교수들이 막 열심히 막 검증을 하는 그게 아니라 핸드북.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까지 연구들을 좀 간략하게 이제 정리하는 요약하는 그런 핸드북에 쓴 챕터예요. 교과서라고 할까요? 어떤 교육용 목적으로 이렇게 쓴
그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그 담아놓은 그런 핸드북 소책자라고 할 네. 수 있죠. 이것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최적 관세율, 미국 같은 경우는 최적 관세율이 뭐 20%로 뭐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0%로 했을 때 어떻게 뭐 시장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스티브 마이런이 요 소책자, 그러니까 챕터에서 20%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보고서에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죠. 네. 학계 연구들을 보면은 미국이 사실 20%까지 올려도 괜찮고, 실제로 50%까지 50%를 넘지 않는 한 이제 이게 사실 관세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왜 그 스캇 베센트 장관, 재무장관이 터커 칼슨 유튜브에 나와서 1시간 가까이 인터뷰한 거를, 그 내용이 저는 되게 그래도 좋다고, 좀 차분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단초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굉장히 자세히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뉴스레터에 썼는데, 그 중에 베센트 장관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한 건데, 아니 MIT 경제학자가 연구한 논문 보니까 20% 관세를 매겨도 실제로 가격이 뭐 한 1%도 안 올랐다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관세 올리면은 막 인플레이션 엄청나고 할 거라는 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공격이다, 음해다, 뭐 비방이다, 이런 식으로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라이안 교수도 나왔지만 코스티노, 로드리게스 클라레, 이 두 교수의 이 소책자에 닿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았더니 이게 마이런 의장이 이거를 인용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어떤 실제 상황에 실제로 일어난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엄격하게 검증해서 뭐 이론을 접목한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거의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어떤 효과가 날까라고 경제학 그 학생들한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적인 어떤 내용을 검토한 뭐 그 책에 불과한데, 이거를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이거 봐봐, 이거 MIT 경제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해도 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갖다 쓴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인용하면 안 되는데 싶던 차에 보니까 이 코스티노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클라레 두 교수가 칼럼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코스티노가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계 미국인인가, 그리고 이 로드리게스 클라레는 코스타리카 출신이고 또 미국인인가, 뭐 이중국적, 뭐 아무튼 그런데 르몽드에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문은 이제 프랑스어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읽을 수 없어서 이거 번역기를 돌려봐야 되나, 번역기를 돌려도 좀 저기 할 텐데 싶었는데, 다행히 그 UC 버클리 경제학과 홈페이지에 로드리게스 클라레 교수가 자기 명의로,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발표하면서 이거는 심지어 근데 1월 달에 쓴 겁니다. 이 칼럼을, 이 반박문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관세를 통해서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겠다, 뭐 이게 너무 좋은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연구를 인용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하자가 많다, 이런 식의 인용은 하자가 많다라고 자세히 써놓은 그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을 요약을 해놨는데 지금 읽어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뉴스레터에, 다음번 그 뉴스레터에 같이 좀 실어봐도 될 것 같고, 제가 요약을 했더니 좀 요약이 좀 길어서. 네, 이제 핵심은 이 사실 우리가 그 최적 관세를 20%로 한 거는 이제 수업에서 우리가 만약에 20%로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입, 수출, 뭐 가격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정말로 현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한 거지, 현실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복잡한 상황이나 관세를 부과했을 때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숫자만 우리가 20%라고 얘기했다고 20%를 가져와서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네. 경제고문 피터 나바로나 그 다음에 이 스티븐 마이런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할 때도 가정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역 관세에 관한 모든 것들을 되게 치킨 게임이라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치킨 게임 끝에는 미국이 힘이 제일 세고 구매력이 가장 높고 경제 규모가 가장 크므로, 치킨 게임 끝에는 다른 나라는 미국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다. 굴복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뭐 수출 가격을 낮추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비용을 떠안을 거지 미국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두 경제학자의 주장은 실제는 치킨 게임보다
죄수의 딜레마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협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모두가 더 그 어떤 가난해지는, 모두한테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죄수의 딜레마에 더 가까운데, 실제로 미국이 관세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매겼을 때 다른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보복 관세를 매겼고, 그래서 모두가 결국 효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가정하는 게 더 합리적인데, 그게 아니라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모델을, 진짜 수업용으로 이론적으로 상정한 모델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그런 우를 범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네, 이 이제 논문에서 가장 큰 전제가 최저 관세를 20% 부과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시장 지배력이 있고, 시장 지배력. 네, 다른 맞습니다. 나라들은 이 나라에 안 팔면 뭐 다른 데 팔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미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이제 시장 그 지배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모든 나라들에게 유일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있고 뭐 EU도 유럽연합도 있고 한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다이내믹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쓴 거는 좀 위험하다, 정말 그렇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죠. 게다가 당장 그게 바뀌진 않겠지만 미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뭐 또 유예하고 이런 일을 겪다 보면은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할까요? 공급망이나 어떤 이 무역 시장, 교역 제도 전반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앞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은 간단하게 가정을 해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 다음에 심지어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허점이 많은 어떤 그런 관세 발표였다. 네, 그래서 스티브 마이란이 그 소책자에서 미국에서 보편 관세를 20%를 다 매겨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편 관세가 10%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20%는 처음에 너무 맞네. 좀 충격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거 절반 10% 하지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정도로 그걸 왜 반으로 나눴을까, 뭐 어떤 복잡한 계산이 있었을까가 아니라 그냥 그거에 50%. 트럼프. 그런 다음에 뭐 빨리 이 무역 수지 불균형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올리지 뭐 그런 20%로 하지 않을까.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 복잡한 뭔가 전략이 있거나 계산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계산에 따라서 이런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정책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씁쓸하고 놀랍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기 연구를 인용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의도한 건 그게 아닌데 너네 우리 잘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동시에 그 뉴욕타임즈에서 4월 11일 날 경제학자와 뭐 경제 정책에 관여하는 4명을 이제 불러다가 비슷하게 대담? 비슷한 걸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이걸 재밌게 읽었는데 네. 거기에 누구누구를 초대를 했냐면 이제 오렌 캐스라고 지금 그 공화당 내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말고 다른 공화당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경제 정책의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2012년 이제 밋 롬니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상대로 공화당 후보가 됐을 때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 캠프에서.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메리칸 컴파스라는 싱크탱크죠.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맞아요. 계속해서 사실 지금의 세계무역 질서 같은 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데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또 뭐 해결책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10% 관세 지지한다. 보편 관세. 네, 보편 관세 네. 지지한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의 무역 수지 불균형이 너무너무 심하고 미국이 앞으로 정말 잘 살려면 20세기 중반에 정말 잘 살았던 그렇게 되려면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야 하는데 미국 제조업을 살리는데 본인이 볼 때는 10% 보편 관세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미국 그러면 제조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제조업 얘기를 계속 하는데 2025년 현재 제조업에 일하는 미국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전체 노동자 네. 중에요. 전체 노동자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0%도 안 되는 거는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2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전체 노동 인구의 8%. 8%. 네. 8%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비중이 낮죠. 소위 그 미국이 제조업으로 잘 나가던 60년대 뭐 한 70년대까지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그 비중이 제가 알기로 거의 25%? 뭐 네, 30% 제가 찾아봤는데 이랬던 것 같아요. 미국 제조업이 가장 잘 나가던 해는 1979년이고요. 오. 그때 이제 2천만 명의 노동자가 그때는 미국 인구가 더 적었으니까 근데 그랬죠. 2천만 명이 제조업에서 일을 했고 그 당시가 20%였어요. 아 20%요? 네, 20%가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비중이 가장 때고 높았을 때. 이게 쭉쭉쭉쭉 계속 감소를 해서 이제 8%까지 내려갔는데 공화당이나 이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실 제조업에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제조업이 살아나야 되고 제조업이 이렇게 죽은 이유는 중국산이 이제 들어오거나 자유무역 때문이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많은 학자들은 물론 이제 뭐 자유무역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긴 했지만 세계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동화와 이제 미국에서 경제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제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서비스업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렌 캐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 우리가 관세를 더 높게 매겨서 중국이랑 디커플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말 그대로 중국이랑 덜 엮여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분야에서 덜 엮이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이번에 매긴 상호 관세가 자기가 볼 때는 협상의 툴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협상용 레버리지로. 네, 그러면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에 이제 일본이 정말 잘 나갈 때 그렇죠. 이제 일본을 상대로 이렇게 뭐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 플라자 합의를 네, 이끌어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달러가 강달러 너무 이제 가치가 높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제이슨 퍼만이라고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는데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때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상호 관세는 정말 나쁜 아이디어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얻은 뭐 이익과 우리가 손해를 계산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과 이제 기업들은 이제 혜택을 봤다. 네. 물론 손해를 받은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후생이나 GDP에 굉장히 이제 자유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상호 관세를 통해서 이 자유무역 협정에서 이제 특히 뭐 일자리를 잃거나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됐고 상호 관세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킬 거라는 아이디어도 잘못됐다. 왜냐하면 미국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그 추이를 보면은 뭐 나프타를 하기 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부터 1979년부터 계속해서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그 추세는 뚜렷했고, 근데 거기다 대고 이게 차이나 쇼크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 자유무역 때문이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오히려 다분히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다 뭐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상호 관세를 통해서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불확실성이 이제 커진 거 이게 너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의회 비준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이제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이 20년대, 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스무트 할리 관세라고 해서 미국 네. 역사상 가장 높았던 관세를 매긴 적이 있는데 그게 의회에서 서로 자기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 관세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높아져서 아 국회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관세를 그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줍니다. 행정부에게 이제 1934년에 RTAA라는 법안을 통해서 주는데 그 이후로 이제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트럼프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권한을 다시 우리가 이제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의회가. 네, 의회가 입법부가. 가져오거나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여기에 한 명 더 이제 경제학자가 이제 레리 서머스, 이제 하버드 전 총장이다. 지금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이고 그 클린턴 대통령 하에서 이제 재무장관을 했었죠. 아, 재무장관을 했었나요? 네네. 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이 관세를 통해서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인도나 아르헨티나를 봐라. 이 나라들이 관세가 굉장히 높은데 수입산에 대해서 관세를 굉장히 많이 매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들이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레리 서머스가 굉장히 우울한 전망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실업률이 한 4% 정도 되죠. 근데 이 실업률이 6% 이상으로 가고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도 많이 갈 거다 라면서 아 이거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무능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와 그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에 대해서 어떤 뭐 계산이 공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경제학자 전문가들의 지적,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관세에 접근하는 어떤 논리 자체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또 마찬가지로 경제학자 많은 이 전문가들의 지적들을 주로 살펴봤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생각해보면은 이게 관세가 정말 얻는 거는 거의 없고 잃는 것만 많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이런 나쁜 정책, 잘못된 정책인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관세를 이 선거 때부터 계속 관세 이야기를 했고 관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환심을 사고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관세 때문에 뭐 주식시장도 정말 이렇게 엄청 혼란이 왔고 많은 피해가 당장 뭐 속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나 뭐 국정수행 평가가 아주 뭐 폭락했느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관세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왜 관세를 계속 이렇게 유용한 카드라고 생각을 할까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장 저희가 뭐 제조업 뭐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되게 심화되면서 지금 내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의 어떤 이 소위 스테이터스 퀘어라고 하죠.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모든 목소리는 거기에는 진짜 이골이 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사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대선 때 지난해 팟캐스트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 tariff 관세는 자기가 봤을 때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beautiful. 그러니까 love라는 단어보다 tariff가 더 아름답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 그러니까 본인이 뉴욕에 이제 부동산 이제 개발을 할 때부터 이제 불공정 무역 그 당시는 일본이었겠죠. 그렇죠. 이제 일본과의 불공정 무역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죠. 2월 달에. 네, 첫 번째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편집장님께서 미국에서 이제 중산층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여전히 가장 잘 사는 나라고 미국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지만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세계화, 그 다음에 자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제조업이나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산층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줄 수 있었던 일자리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에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더라면 이미 그 해결책이 그 누군가는 실행을 했겠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굉장히 다양한 경제 정책, 뭐 사회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트럼프는 이거를 관세를 통해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방에 그 다음에 금방 약효가 금방 나타나는 이 만병통치약이라고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세제를 개편을 해서 부자들이 진짜 너무너무 부자인 사람들은 돈이 진짜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굉장히 뭐 적다. 그래서 이거를 더 높이자라고 하면은 그 높인 세율이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를 매긴다. 그러면 중국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다. 그리고 사실 이게 공정하다라는 인상도 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공정 그렇죠. 무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 미국이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뭐 제일 좋은 대학도 미국에 있고 미국에 이렇게 뭐 엄청난 사업가들도 많고 회사들도 많은데 어떻게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물건을 못 파냐.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이거는 다른 나라들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네. 실제로 이 관세 관련해서 요즘에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이 관세를 매기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누가 그러면은 지불하는가, 이 가격을 누가 지불하는가, 그 비용을 누가 흡수하는가. 네, 물어봤더니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41%만 미국 이제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68%가 미국 이제 소비자들이 낼 거다. 네. 반면에 공화당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업들 15% 아니면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게 거의 36%. 근데 이거를 뭐 민주당에게 물어보면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를 찍었고 공화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미국 기업이나 악덕 미국 기업이나 이런 외국 기업들이 관세의 대가를, 비용을 다 지불할 거라고 많이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적으로 큰 비용을 치러야 되는 일이 아닌 거죠. 어차피 모두의 사랑을 받는, 모두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란 뭐 거의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편한테만이라도 확실한 어떤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계속 어떤 동력을 유지하면서 끌고 나가기에는 관세가 뭐 전혀 나쁘지 않은 카드인 셈이에요. 트럼프한테 훨씬 더 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뉴스 틀면 항상 트럼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서 항상 본인이 뉴스가 나오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 애걸구걸하는 상황이잖아요. 아 이거 하지 마세요, 낮춰주세요. 애걸복걸. 보통 애걸복걸. 네, 죄송합니다. 네, 애걸복걸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한테 다 와서 빨리 낮춰달라, 뭐 유해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이 귀에 걸렸다는 그런 기자들의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거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의회를 통한 이제 그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본인이 알아서 언제 그 타이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관세 매겼다가 유예도 시켰다가 뭐 취소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에 집착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실 실질적으로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정말 쏟아내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일단 충격파를 던지긴 했는데, 또 사실 뉴스에는 이제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 중에 적잖은 것들이 다시 이제 도루묵이 된 게 많거든요. 법원이 막아섰다던가 의회에서 그 행정명령을 어떤 영속화하기 위한 법의 통과는 뭐 상원에서 뭐 막힌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심지어 의회 다수당이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거는 뭐 전혀 거리낄 이유가 되지가 않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똑바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폈는데, 내가 행정명령으로 먼저 했는데 의회가 발목 잡는다, 법원이 발목 잡는다. 그러니까 다음 타겟은 내 생각에 반대하는 저 의회, 법원이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오히려 어떤 견제장치들이 잘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이유까지 되는 것 같아요. 또 있을까요? 왜 이렇게 관세를 좋아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 관세 유예하면서 중국한테는 안 했잖아요. 중국산에 대해서는. 그랬죠. 물론 이제 세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중국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인식을 맞아요. 미국의 많은 이제 유권자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적극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때 중국을 대상으로 설정한 관세가 총 한 19% 거의 20% 가까이 이제 올려놨는데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거의 건드리지 않았죠. 그걸 네, 거의 맞습니다. 더 올리진 않았지만 건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원래 20%에 이번 저기를 보면은 상호 관세를 34%를 4월 2일 날 부과를 했었죠. 그래서 54% 관세가 됐었는데 중국이 똑같이 34% 보복 관세를 내니까 100 몇 퍼센트로 올렸었죠? 숫자도 갑자기 까먹었네. 134?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처음에는 100 몇 퍼센트가 됐었어요. 104%인가? 104%. 아 그렇죠. 54에다 50을 그냥 더 얹어서 104가 됐는데 중국이 또 보복 관세를 올리니까 125로 또 올렸었죠.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125% 하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하듯이 125%까지 갔다가 지금은 지난 주말 현재 지금 저희가 일요일 오후에 녹음하고 있는데 반도체나 스마트폰이 특히 크죠.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 뭐 아이폰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도 사실 중국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뭐 일단 관세에 예외를 둔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것만 해도 이걸 예외를 두면은 관세율을 몇 퍼센트로 계산해야 되는가가 계산이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데 아무튼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도 트럼프로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에피소드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를 짚어보겠다고 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뭐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 발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게다가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대표단을 꾸려서 그 상호관세 발표한 다음에 대표단을 보냈는데 대표단이 와 있는 상태에서 또 90일간 유예가 발표되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어느 박자에 어느 장단에 이걸 맞춰야 될지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앞으로 대응을 하거나 뭐 협상을 하거나 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정도를 좀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서 다들 하는 얘기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투자 계획 어디다 뭐 얼마 할지 이런 게 세워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90일간 유예를 하긴 했지만 90일 지나서 그러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 처음에 25% 관세했을 때도 한 달간 유예했었잖아요. 그걸 2번이나 늘렸죠. 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더 증가되는 상황에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어떤 정책을 할지 본인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서 사실 뭐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도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서 왜 자꾸 이런 정책을 내놓나. 근데 그거의 핵심은 이제 중국을 대응을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팟캐스트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 거기에 삼성 세탁기 공장이 들어섰더라고요. 2017년인가 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탁기 수입상 세탁기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잖아요. 반덤핑 관세. 네, 이제 그거 이후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세탁기 공장을 미국 내에서 지어서 그 지역 경제가 사실 그 전에는
캐터필러라고 미국의 기업이 거기 있었는데 어. 그 기업이 빠지면서 동네가 굉장히 네, 그 중장비 우울하고 업체죠. 맞습니다. K를 그래서 우울한 상태였는데 삼성이 들어오면서 이제 활기가 엄청 라고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유권자들, 미국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세가 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몇 안 되는 케이스긴 하지만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미국의 행정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국 기업들이나 정부가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든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과 이제 미국의 이런 무역 관계가 실제로 미국의 이런 구체적인 혜택을 가져왔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특히 또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많이 중간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또 미국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중간재 들여온 것들이 또 뭐 삼성이나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 미국에서 이제 삼성이나 현대 같은데 물건을 이제 납품하는 그런 작은 기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미국의 스몰 비즈니스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 행정부에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특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정말 이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투영하는 정책이 훨씬 더 톱다운이 더 강력하게 내려오는 이 상황이 강화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임기와 비교해봐도 그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듣기 싫었겠지만 그래도 아니 시장의 놀미 이렇고 시장의 규범이 이렇고 그거는 정말 너무 무리하는 거다라고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뭐 그런 참모들이 적지 않았는데 백악관 안에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더러 그렇게 하면은 공화당 표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화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2024년 선거 결과 꾸려진 입법부도 그렇고 이번에 그 꾸려진 지금 행정부와 백악관의 참모들의 저기도 그렇고 훨씬 더 거의 뭐 트럼프를 왕처럼 떠받드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트럼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는 진짜 과학의 영역이나 뭐 이게 아니라 이제 거의 미신의 영역으로 가야 될 적이라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진짜로 그 미국 국채 시장을 보면서 본인도 좀 약간 놀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시장 이야기는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스티브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쨌든 계속해서 스캇 베센트가 계속해서 트럼프를 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서 밖으로 보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다 계획한 거라고 뭐 해주긴 하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좀 비즈니스나 이런 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로비를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러면 의회는 뭘 하나? 사실 이게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가면은 지금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선거가 내년이잖아요. 네. 그 중간 선거가 내년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트럼프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숨죽이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중간 선거가 가까워지고 특히 이제 그 당내 경선이 시작이 되면 그리고 지역구에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뭐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목소리를 낼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저희가 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의회에서 트럼프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에피소드를 네. 팟캐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뭐 일단 당장 관세가 90일간 유예돼서 뭐 조금 잠잠해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그 다음 큰 아젠다가 이제 그 대대적인 감세 첫 번째 임기 때 그 냈던 감세보다 심지어 더 확장한 규모의 감세를 영구히 하는 방안을 그런 걸 입법을 하라고 공화당 그 의회를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다른 유권자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도 소위 말해 메디케이드나 사회보장제도가 감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타격을 받으면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런 정치적인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바뀔지 그런 거는 또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마련을 자리를 마련해서 유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 이야기가 너무 정신없이 뉴스도 쏟아지고 해가지고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좀 애를 먹고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뉴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무튼 이 관세가
어디가 문제였는지, 어디가 좀 허점이 많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허점이 많은 거라도 왜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관세를 밀어붙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왜 계속 관세 할까를 그래도 오늘 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차분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에피소드는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한국 시각 기준으로 월화수목금 오전에 가급적이면 7시, 하지만 뭐 조금씩 늦어질 수 있는 날도 있겠지만 월화수목금 오전에 팟캐스트 또는 뉴스레터 형식의 미국 정치, 사회,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희 그 피드백은 저희 이메일 americano202@gmail.com으로 보내주셔도 제가 빨리빨리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목도 성치 않은 상황에서 복잡한 이 사안을 잘 설명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